네. 자, 오늘 그러면 사실 이제 7월 한 말쯤이 아마 매크로적으로 좀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뭐 많은 전략가분들이 지난 6월달 그 부채한도 협상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시면서 7, 8월달에 조금 주춤하는 것들 얘기도 해주시긴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의견이 최근의 변화에서 좀 바뀐 부분이 있는지 네. 또 6월 FOMC 의사록 이후로 7월 FOMC에 대한 준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조금 중요한 때인 것 같은데 오늘 이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시면 조금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86번가 정광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정광우 대표님과 함께 뭐부터 우리 또 오늘은 봐야 될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지난주 FOMC 의사록 보셨잖아요. 네, 그 네. 이후로 전체적인 의견이 7월에도 인상하는구나. 네. 이 의견이 지금 이제 7월에 금리를 인상하는구나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은 좀 걱정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걱정하는 게 맞는 건지. 7월 네. 한 번 정도가 아니라 7월하고 8월인가요? 9월인가? 하여튼 한 9월 번 더 달입니다. 예. 두 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지금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예. 두 번은 안 하겠죠, 근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데이터에 따라 가지고서 아마 움직이게 될 테니까 일단은 지난주에 나왔었던 지난주는 뭐 고용 관련해 가지고 여러 지표가 나오는 그런 주간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고용에 대해 가지고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나서 네. 그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자료를 봐주시면은요. 지금 연준에서 제일 원하는 거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네. 침체는 피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은 내려왔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해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찌저찌 아주 그 울퉁불퉁하기는 하지만은 그 네네. 길을 가고 있는 그러니까요. 네, 모습인데요. 그럼 지난주는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느냐라고 봤었을 때 일단은 침체를 피하면서 인플레가 내려온다라는 것 자체가 월간 고용 순중은 적당한 숫자가 나오면서도 네. 실업률은 급등을 하지 않는 그리고 매주 나오는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급등이 없이 좀 이어져야 되는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그림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숫자로는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느냐라고 하면 고용 순증에 대해서는 이제 파월 의장은 10만, 네.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은 15만이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경기가 과열됐다 내려오면서 그 정도에서는 우리가 계속 침체에 들어가지 않고 경제가 계속 힘을 얻을 수 있는 숫자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10에서 15만 정도를 저는 앞으로 이제 고용 순증은 점점 내려가게 되겠죠. 네. 근데 요 정도 숫자 때까지는 요거는 괜찮은 숫자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난주에 어쨌든 20만 이상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고용 순증은 괜찮았다. 그러면 실업률 쪽은 어떠냐라고 했을 때 지금 한 100만 정도는 바닥에서 이상은 실업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업률 기준으로 보면은 4%한 중반 정도까지는 올라가더라도 이거는 실업률이 뭐 급등하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럼 최근의 데이터는 어떠냐? 최근에 3.4에서 3.7로 갔다가 지난주 나온 거는 이제 3.6으로 다시 살짝 내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업률 부담도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니고 그다음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보게 되면 이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신규가 있고 다른 거는 2주 연속 이상 받는 경우가 나오는데 신규는 낮은 단계에서 살짝 올라왔어요. 20만 한 초중반 수준으로 올라왔고 네. 그다음에 연속의 경우에는 올라가다가 다시 이제는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고용 데이터를 봤었을 때 우리가 침체의 그림이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인플레는 내려오도록 만들려면 어느 정도이냐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 보는 것은 네 가지 요 데이터입니다. 하나는 평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인데요. 이건 당연히 하락하면 좋겠죠. 네. 그리고 주당 평균 근로시간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로 받는 임금이라는 거는 이제 시간당 임금에다가 몇 시간 일했느냐를 곱하게 될 테니까는요. 이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올라가냐 이게 올라가게 되면은
그만큼 일하려는 사람이 증가를 하는 거니 노동시장의 타이트함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구인이 감소하는 것도 역시나 노동시장의 타이트함이 떨어지는 거를 네.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럼 요 데이터들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고 최근에 어떻게 나왔느냐라고 하면 평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코로나 발생 전 5년 평균으로 보면 2.74%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나온 데이터는 4.35입니다. 지난주에 나온 게. 그래서 여전히 높다. 높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다. 그래서 이건 더 떨어져 줘야 된다라는 거고. 저거는 가게 입장에서는 좋은 내용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고정비 부담이 크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비용 요인도 이제 문제가 되고 나아가서는 그러다 보니 수요발 인플레가 잘 안 떨어지는 거 아니냐. 거기까지도 이제 이어질 수가 기초 예, 체력이 좋아지니까. 맞습니다. 예, 있는 것이죠.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면 인플레 입장에서는요. 주당 평균 근로시간 자체는 이미 코로나 발생 전 5년 평균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조금 원래는 근로시간까지도 많이 증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임금에 대한 부담이 조금 줄어든 건 있다. 그러면은 다른 부분에서의 노동시장의 뜨거움은 어떠냐 하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는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코로나 발생 전 5년 평균에는 조금 못 미칩니다. 제일 최근에 나온 게 62.6%인데요. 과거 평균은 62.9%로 아직 조금 부족하다. 그 다음에 구인의 경우에는 실업자 대비 구인 배율이 코로나 직전에는 뭐 한 1.1배 요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1.6배로 이게 2배에서 내려오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지금 내려온 만큼 더 내려가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아직까지 침체 우려할 만한 숫자는 안 나오고 있다. 인플레 관련해서는 둔화는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 좀 더 내려와야 된다. 뭐 요렇게로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나온 데이터는 이런 숫자들이 어떤 거는 예상 대비 좀 잘 나오고 어떤 건 좀 못 나오면서 한 방향으로 나왔다라기보다는 믹스가 되어 가지고 나왔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도 향후 금리에 대한 그런 이제 전망치 다음 자료를 보시면은요. 저희가 이런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티밀하우스 기자의 트윗을 굉장히 참고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고용 데이터 금요일까지 다 나오고 나서 뭐라고 남겼냐 하면 6월 고용 보고서가 연준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혼재돼 가지고 나와 가지고서는 그들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거죠. 더 보시면 5월 이후 발표된 데이터 흐름 이미 7월 인상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페드와치에서 거의 뭐 90% 초중반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네.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번에 고용 보고서가 훨씬 더 약하게 나왔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또 인상할지 여부나 언제 인상할지 여부에 대한 7월 회의에서의 논의에 대해서도 그다지 지난주 나온 고용 데이터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혼재돼서 나오다 보니까. 그럼 매파들은 9월에도 또 추가적인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비둘기들은 최소한 그건 또 건너뛰고 할로윈까지 데이터, 그러니까 10월 말에 또 회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때까지 데이터가 감소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여기 나오는 거죠. 6월 고용 보고서가 9월이 되면 옛날 뉴스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번 데이터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 오히려 다음 주에 이번 주는 또 물가 주간이거든요. 네네 그렇죠. 물가 데이터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몇 달치 더 나아봐야 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슬쩍 이 조금 피해가는 거죠. 네, 논의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고 저는 고용에 대해 가지고서는 어쨌든 연준이 지금 원하는 경로대로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핵심적인 부분은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왜 과거하고 다르냐 했을 때 고용 시장이 일할 사람이 너무 없다. 그래서 구인 쪽에서 실업자 대비해서 굉장한 미스매치가 지금 발생해 있고 그러다 보니 과거 같으면은 경제가 좀 둔화가 되면 실업자부터 늘었을 텐데 네네. 지금은 그 과도할 정도로 많은 구인이 완충지대 역할을 해줄 것이다 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보시게 되면 실업자는 최저점 대비해서 30만 명이 늘었습니다. 네. 근데 구인은 최고점 대비 220만 명이 줄어들어서 노동시장의 그 이제 변화된 모습을 완연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침체 없이도 잘하면 인플레가 내려올 수 있겠다. 일단은 그 경로로 가고 있고 아까 티밀하우스 기자의 글도 보셨겠지만은 몇 달은 더 봐야 될 것 같다. 고용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더 추가적인 걸 얻으려면 뭐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최근에 이 뉴스에서 제일 헛갈리는 게 미국 고용 시장이 뜨겁다 이 뉴스를 조금 많이 시장에서는 다루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호재라는 건지 악재라는 건지 좀 헛갈리시는 분들이 조금 많아요. 고용이 시장이 뜨거워서 더 그러면 연준은 매파적으로 나갈 거란 얘기인 건지 사실 그게 제일 헛갈리거든요. 네네. 그 부분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그러니까는 침체에 빠지지도 않아야 되고 음. 근데 그 정도의 숫자가 나오는데 인플레를 또 자극을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뜨뜻미지근한 숫자가 제일 좋을 수밖에 없고요. 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논의에서 고용시장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것이 네. 결국은 수요 쪽에 대한 부분인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사실 오늘 가져온 내용이기도 한데 인플레라는 것이 우리가 돈을 많이 풀고 경기가 좋아서 수요발로 온 것도 있지만은 근데 코로나 때 보셨겠지만은 공급망 때문에 공급망 교란 때문에 공급에서 온 요인도 있었고 또 하나는 너무 인플레가 높다 보니까는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인플레가 과도하게 나타난 측면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용 데이터를 보고서 그다음에 소비 데이터를 보고서 수요발 인플레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지만 다른 요소들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요인들이 정말로 경제는 괜찮으면서도 임금 상승률이나 인플레만 쏙 떨어져 준다면 그 경로도 존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 우리는 그게 어디에서 그 경로가 보일 수 있겠느냐. 같은 것들을 보면서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수요만 가지고 인플레를 파악하기는 저는 좀 그게 지금 인플레의 일부분만을 설명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중요한 건 미국이 바라는 것도 그렇고 아마 전 세계 경제도 미국이 좀 고용은 너무 험하게 훼손되진 않으면서 물가는 적당하게 내려오는 걸 이제 지금 다들 바라고 있는 거죠. 연준도 네, 그렇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그림으로 약간 좀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정말로 컨트롤을 잘해 온 것이죠. 근데 이제 다음 자료를 봐주시면 네. 어쨌든 지금 7월 인상 확률은 대단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7월에는 얼마 남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비류기적인 시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금리를 그렇게 더 올릴 필요가 있을까 네. 그런 입장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게 잃을 게 없는 예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가격 반영이 거의 100%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다르게 생각을 한다고 한들 그게 어떤 악영향을 주겠냐라는 거죠. 투자함에 있어서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떤 게 있냐면 실제로 지금 이제 2006년도하고 비슷하게 연준 위원들이 말을 바꿔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에도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리고 그 다음에 금리를 동결을 할 때 근데 시장에서는 거의 뭐 지금과 비슷한 확률로 금리를 올릴 걸로 봤었어요. 근데 결정은 놀랍게도 동결로 나와버렸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런 서프라이즈를 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좀 더 연준의 그럼 상황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어떠하냐라고 보게 되면 지금 연준이 그 금리라는 기준금리라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최근에 동결하면서 비둘기 결정이죠.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는 점도표도 2회 올리고 네. 그다음 사실은 나는 동결을 찬성하지 않았어라는 그런 뭐 고백도 나오고 있고 다른 모든 부분에서는 지금 굉장히 매파적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전략을 왜 쓰느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거기엔 이유가 있다. 이고 그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단기채 발행이 급증하게 되는 구간이었다라는 거죠. 지난 6월 그랬죠. 그다음에 지금 7월 초가요. 네네. 그래서 그 기간에는 영래포에 있는 돈이 미국채 단기물로 빠져나와줘야 되는데 그러면 영래포 금리는 기준금리에 묶이거든요. 근데 미국채 단기물 금리는 그보다 조금 더 향후의 연준의 정책까지도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 영래포 금리보다 미국채 단기물 금리가 높으려면 기준금리는 잡아놓고 후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전략이 먹혔느냐라고 하면은 굉장히 잘 먹혔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실제로 자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정리를 해보면은요. 5월 31일 대비해서 7월 5일까지의 변화를 보면 재무부 일반 계정 잔고가 거의 한 4천억 달러 가까이 증가를 해서 이제는 4,469억 달러가 됐습니다. 바닥까지 보이던. 네, 이게 마이너스 간다 만다 얘기를 했는데 그랬었죠. 네. 예, 어느새 이만큼 쌓았어요. 네. 근데 그 구간 동안에 그러니까 재무부가 이렇게 잔고를 쌓았다는 거는 그만큼 채권 발행해서 했던 사람들이
저 채권을 사가고 돈을 줬다는 거죠? 예, 맞나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근데 그 사이에 단기 자금 시장에서 혼란이 전혀 발생을 안 했었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은 그 자금이 어디서 왔냐면 영래포에서 오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영래포 국내외 잔고를 보면 4,244억 달러가 감소를 했습니다. 거의 그럼에도- 딱 맞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전이 굉장히 성공을 한 거죠. 시장에서 우려를 한 거는 혹시나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오지 않겠느냐였었는데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은행 지준 잔고 보면 거의 그대로였어요. 그러니까 작전이 굉장히 잘 먹혔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 이후에 하루 지나가지고서 재무부 일반 계정 잔고를 보면 5천억 달러 이상까지도 지금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4천억에서 5천억을 한 달 사이에 급하게 쌓아야 된다. 그 다음에 연내에 1조 달러까지도 쌓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한 달이 가장 네, 급하게 쌓아 나가야 되는 구간인데 그걸 정말 잘 넘겼다라는 거죠. 그러면 향후부터는 이렇게 빠르게 증가할 필요가 시켜야 별로 될 없다? 예 그러면 저는 숙제 하나를 큰 거를 했으니까 네. 연준의 매파성도 이제는 점점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상황이 사실은 조금 뭐 어렵기도 하고 저도 이제 좀 어려운데 네네네. 제가 제 수준에서 이해하는 걸로만 이제 좀 보자면 그러니까 미국의 재무부가 어쨌든 돈을 계속 이제 써갖고 바닥이 좀 다 될 것 같아서 빨리 좀 부채 한도를 좀 늘려줘서 여야가 좀 합의를 해야 이제 재무부가 부채 한도를 좀 늘리면서 채권 발행해서 돈을 좀 끌어올 텐데 그게 이제 좀 잘 안 되다가 결국 이제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저 부채 한도 협상이 이루어져서 더 채권을 발행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돈을 빨아들이고 채권을 이제- 대신 이제 발행을 해서 누군가가 사줘야 되는데 아무나 사면 안 되고 요거는 이제 은행이나 영래포 요 자금에서만 사야 되는 건 거죠, 그죠? 그렇죠. 네. 근데 가능하면 은행이 사는 것보다는 영래포 요 돈으로 사는 게 이제 재무부가 바라는 일이고 연준도 역시 바라는 일인데 마침 그렇게 잘 됐다는 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돈 늘어나고 줄어든 걸 보니까 이제는 재무부가 특별히 더 채권을 많이 발행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시중에 많이 혼란 주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쌓아놨으니 이제는 조금 마음을 놓아도 된 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제일 네, 중요한 게 요 맞습니다. 예. 잔고 수준을 얼마죠 가져갈 거냐도 사실 논쟁이었었거든요. 네, 처음에는 네. 뭐 1조 달러를 넘길 거다 얘기를 하다가 그러기엔 좀 어렵고 한 8천억 달러 정도가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사실 그러면은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굉장히 큰 숙제를 단기간에 후루룩 했기 때문에 그 이 숙제 끝나면 이제 유동성이 다시 또 경색될 이유는 없어진다는 얘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이 굉장히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올해 상반기 때 최대 이슈 중에 하나였던 네네네. 이 부채 한도 협상 맞아요. 그리고 그 후에 사후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까지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스토리대로이다. 이렇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요새는 좀 국내 증시랑 미국 증시가 디커플링 되는 느낌이 좀 약간 들었었거든요. 우리 증시는 6월 10일서부터 그냥 주구장창 내려오고 있는데 뉴욕 증시 계속 버티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 차이가 뭐로 지금 설명해야 되나? 갑자기 왜 외국인은 한국에서 파는 거지? 이런 게 조금 찜찜했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도 이게 영향을 준다 볼 수 있을까요? 뭐 사실 이게 일부 영향을 뭐 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채권 문제는 이제 해결 어느 정도 된 거고, 그래서 연준도 지금까지는 매파적으로 좀 세게 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거 좀 줄어들 거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으로 좀 봐도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뭐 물가 요거 좀 봐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한번 자료를 봐주시면은요. 그러니까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가지고서 결국은 또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인플레가 수요라는 거, 공급이라는 거, 그다음에 심리적인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 뭐 너무 수요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혹은 너무 공급이나 심리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한번 복합적으로 봐보자.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랬을 때에
요 심리적 영향에 대해 가지고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게 저는 이제 그 부분을 통으로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 지난 1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5%는 중앙은행 사회에서는 물가 오름세가 5%를 계속 넘어가는 순간 이것이 기대 수준을 자극시켜서 가속화될 가능성이 많은 수준이 얼마냐 이럴 때 보통 5%를 많이 얘기합니다. 무슨 과학적 근거가 있냐? 이것은 전 세계적인 경험이죠. 네. 되게 여러 가지 학술적인 연구를 보면 물가 3%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물가 상승률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2%대면 잊고 산다고 합니다. 3%가 넘어가면 관심을 가지고 살고 5%가 넘어가면 가속화돼서 나쁜 부작용을 많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그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5%가 작년에 넘어갔었던 거 이런 것들은 물가를 우선적으로 안정시켜야 되는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고 이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여부를 향후에 보면서 결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특정 그런 이제 뭐랄까요 이 임계점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겁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물가를 네네네. 점점 더 올리는 네네. 상황이 온다라는 건데 이게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네. 물가 상승률 수준에 따른 경제 주체의 물가 관심도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건데요. 딱 여기에 맞는 주제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여기서 보시면은 분석 결과 물가 상승률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경제 주체들의 물가 관심도가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고 요거를 어떻게 이제 그 조사를 했느냐 하면은 인터넷 검색량을 가지고서 했다라는 건데요. 네. 구글하고 네이버를 재밌네요. 네, 활용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인플레이션 연관어 검색량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구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보니까는 2%대까지는 거의 이렇게 관심이 일정하죠. 예, 근데 확 높아지는. 3%가 넘어가면 갑자기 이제 오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네이버를 더 많이 쓰니까 네이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게 2.3%. 2.3. 예. 해가지고서 우리는 뭐 2%대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는 거는 미국이 워낙 그 쓰는 정책이 중요하다 보니까는 네네네. 미국이 어땠을까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 작년도 9월달에 이게 자료가 나온 게 있거든요. 미국 관련해서 네네. 요거를 보게 되면 미국은 재밌는 게 구글하고 트위터 네네. 두 가지를 기준으로 했고 연구 재밌네요. 결과로는 구글 기준으로는 3.5%. 3.5. 예, 그 다음에 트위터가 조금 더 민감한 것 같습니다. 3.39%.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게 뭐냐 하면 이번 주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전년 동기 대비로 지금 예상치가 3.1%, 3.1, 2% 정도거든요. 한국은 3% 무너졌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물가 구성 요소 중에 심리적인 임계점 넘어가는 네. 거에서 처음으로 이번에 우리가 인플레가 과도하다라고 얘기한 이후에 처음으로 그 임계점 아래로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실 뭐 굉장한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수요 요인이 어땠고 공급 요인이 어땠고 심리 요인이 어땠다라는 거를 분석을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 심리 요인의 임계점 아래로 내려온 이후에 정말로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한번 확인을 하고 물가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은 어쨌든 긍정적인 영향을 좀 더 주지 않겠느냐라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와 더불어 가지고서 뭐 뉴욕 연은 그 다음에 미시간대에서 또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오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점들까지도 해서 심리적인 영향도 분명히 우리가 이거를 정확히 계산을 못해서 그렇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인플레에 대해 가지고서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향후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네 하고 있습니다. 네. 3이란 숫자가 정말 마성의 숫자네요. 2는 괜찮다고 그러고 3이 넘어가면 불안해지 하는 사실 그런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라면도 우리 컵라면도 그렇잖아요. 3분 안 돼서 먹으면 좀 꼬들꼬들한 거 먹고 3분 넘어가면 그냥 네. 완전 퍼진 라면 먹게 되는데. 근데 확실히 네네. 근데 물가가 더 올라간다는 소리가 더 들리면 더 사람들이 조바심이 생기죠. 뭘 그게 사게 이제 돼서. 기대 인플레라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더 큰 물가 상승을 견인하게 된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사실 뭐 아, 얼마 그래요? 전에 우리 뭐 그 비슷한 현상들이 상당히 요즘 많지 않습니까? 무슨 소금도 그랬었고 요새 먹태깡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지도 않았는데 오를 수도 있다라는 심리가 워낙 네. 강해지니까 결국 이제 그런 임계치를 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비율이 있다라는 거죠. 네네네. 아마 가장 미국에서는 이게 극단적으로 나타났던 게 음. 중고차 시장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때. 예, 계속 올라가니까 음. 생활의 필수품인데 미국에서는 아. 이거는 정말 안 살 수가 없는. 그래서 너도 나도 여기서 더 올라가겠어. 아니 근데 더 올라가던데 하니까는 계속 해가지고서 거의 어마어마하게 세차값 올라갔던. 근처까지. 예, 맞습니다. 기름값도 그렇지 않나요? 미국에서 갤런당 3불 넘어가면은 막 더 막. 네, 맞습니다. 맞죠?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제가 네, 예전에 연구들이 들었었던 게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갤런당 3불 아래 있으면 사람들이 괜찮다가 네. 3불이 넘어가면은 줄 서기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유소에. 아, 그래요. 3이란 숫자에 대해서 연구를 다 해봐요. 네, 경제 하여튼 그 심리가 진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뭐 소비는 더 그렇고. 자, 그래서요. 네, 그러고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나라 시장이 음. 조금 독특함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최근에는 또 좀 수급에 악영향을 주는 요인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어떠냐 그렇습니까? 하면은 새마을금고 아. 관련된 이야기이고요. 네. 그러니까는 뭐 새마을금고에 대해 가지고서 핵심은 저는 세 가지이다라고 봅니다. 네. 첫 번째는 결국은 이게 관리 감독하는 곳이 어디 있냐. 다른 금융사들은 금감원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행안부에서 하고 네. 있다라는 거고 이거를 일원화시키기 위해 가지고서 이미 야당에서 법 개정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게 개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자체가 그럼 금감원이 더 우월하고 행안부가 일 처리를 못한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바라봤었을 때 금융사가 뭔가 문제가 되게 되면 경제에 미친 영향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 이거는 도덕적인 부분을 떠나가지고서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도와주게 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는 더더군다나 한국은행까지도 그러니까 글로벌이 모두 다 중앙은행까지도 이런 데 다 관여를 많이 하는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사실 새마을금고 관련된 데이터를 보려면은 국회에서 의원실에서 요청하는 할 때에는 자료들이 곧잘 나와요. 근데 한국은행이 이런 데에서는 자료 요청 자체를 하기가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 사태를 해결할 때는 데이터부터 일단은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서 이거는 누가 잘한다 못한다 뭐 금감원이 관리 감독하는 그 동안에는 금감원 산하에 있던 곳에서는 문제가 생긴 금융사 없냐 엄청 생겼었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네. 일원화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좀 이게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보면 새마을금고는 뭐랄까 이게 금융기관이라는 느낌보다 지금은 당연히 이제 금융기관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해지긴 했는데 네. 뭔가 이렇게 어떤 조합 요런 느낌 네, 같은 네. 그런 성격이 좀 더 강해서인지 그래서 아마 처음에 행안부에서 더 관리 네. 감독을 하다가 이제는 근데 그 불특정 다수를 하는 뭐 저 금융 관련된 서비스를 많이 하니까 이제는 뭐 금융 감독원에서 당연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요, 그죠? 네, 사실 이게 선제적으로 한다라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사고가 터져야지 이거는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워낙에나 이해관계가 서로 간에 첨예하게 대립해 있을 거잖아요. 누군가는 놓기 싫을 거고 누군가는 너무나 갖고 싶을 거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결국 이번처럼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는 게 터져 나올 때에 우리가 결국은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심 사안이라고 하면은 부동산 뭐 이런 쪽 그다음 법인 대출 관련해서 부실이 아주 크다라는 건데 뭐 연체율이 높다는 거에서 시작됐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하반기 때부터 해서 우리나라 부동산 PF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근데 그럴 때 뭐 증권사나 이런 데들이 이슈가 되고 새마을금고는 얘기가 나오다 또 좀 들어갔다가 그 뒤에 지금 굉장히 나오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PF 문제 있다라고 했을 때에 업계에서는 모두가 증권사가 굉장히 뭐 부실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증권사가 일반 커피면 새마을금고는 TOP일 거다. 그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미 그와 관련해 가지고서는 사실은 이거는 감독기관들에서도 모를 수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작년부터 해가지고서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규제를 풀어주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몇몇 곳에서는 부동산 반등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다 해결이 됐느냐. 근데 사실 처음부터 저는 3단계 정도였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일단 눈앞에 닥친 둔촌주공 문제가 해결이 됐었어야 됐고 두 번째로는 미분양이 늘어나는 걸 막아야 됐고 여기까지 났는데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소위 말해서 그림자 미분양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부의 눈은 여기에 가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허가를 받았는데 아직 착공도 못 들어간 거 혹은 착공에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분양 계획도 못 잡은 거 이게 정말로 어찌 보면 좋지 않은 그리고 손실이 난다면 금융사들이 크게 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누가 PF를 얼마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는 내가 정말 손실률이 얼마 날 만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선순위냐 후순위냐 아니면 브릿지냐 이런 게 중요한데 이제 정말로 문제의 핵심으로 다가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마지막 꼬리가 이제 나타났다라는 거고 어쩔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뭐 이거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도덕적으로 어떻게 볼 거냐라는 문제는 굉장히 남겠지만 네. 그렇지만은 여기에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은 이게 드러나게 되면 그러면 그 뒤에는 문제 해결은 가능하다라고 저는 뭐 생각을 합니다. 그 사이즈는 달라지겠지만요. 그럼 마지막으로 걱정들 하시는 게 뱅크런에 대한 가능성인데 뭐 그 새마을금고는 사실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이 안 된다더라. 뭐 중앙에서 해준다더라. 5천만 원 이상 그럼 어떡하느냐 얘기들을 하시지만은 과거에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미 10여 년 전에 같은 문제를 우리는 겪었었어요. 2011년에 보시게 되면 저축은행 사태가 있었었고 그렇죠. 그때 당시에 30조 이상 쏟아 부어 가지고서 막았어요. 그리고 그중에 지금까지 한 절반 정도 회수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뭘 했냐면 그때도 역시나 뱅크런이나 이런 거 우려를 해가지고 피해자에 대해 차등 보상을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때 6천만 원까지는 100%, 뭐 1억까지는 95% 이런 식으로 차등으로 보상을 해줬었었고요. 뭐 지금은 시간이 훨씬 더 지났으니까 이보다 금액이 높아질 가능성이 더 높겠죠. 혹은 미국의 실리콘밸리 사태를 봤으니까는 더 적극적으로 그때는 다 보호해준다라고 일시적으로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도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뱅크런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이런 과거 사례들을 봤었을 때에는 정부에서 충분히 이게 사례가 없는 게 아니니까 조치들을 내놓을 테니까는 그 가능성은 이번 새마을금고로 인해 가지고서는 낮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러니까 좀 수급에 악영향을 줬다는 게 뭐냐면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돈을 돌려주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계속 어쨌든 예금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현금 확보를 해야죠. 예. 그래서 뭐 채권도 많이 매도했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네. 그다음에 주식도 지난주에 전량 매도해야 된다더라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새마을금고는 그럼 뭐 대체로 중앙회에서 주식을 대신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별도 법인들이잖아요. 새마을금고는. 네. 그러면 그 사람들 그 각자 조만한 뭐 새마을금고마다 다 주식을 산다는 거야? 아니면 새마을금고 뭐 중앙회 이런 데서 돈을 좀 모아갖고 이렇게 한 번에 사는 겁니까? 그러니까 중앙회하고 그 외로 보셔야 될 텐데요. 네. 그 외에서는 사실 은행들이 주식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주식에 대한 거는 거의 욕구는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중앙회가 어쨌든 규모가 일정 규모가 이상이 되다 보니까는 소위 말해 좀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중앙회가 이제 여러 가지들 기관들을 자기네가 좀 도와줘야 되다 보니까는 자금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는 네. 사실이고요. 근데 그렇게 봤었을 때 뭐 새마을금고도 워낙 크다 보니까 이 금액이 엄청 크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지난주에 있었는데 사실 요거는 자료를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22년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여기 단기 매매 증권에서 주식형 수익 증권, 그 다음에 투자 일임 주식 주식, 매도 가능 증권에서 주식형 수익 증권, 투자 일임 주식 주식, 요거를 다 합쳐 보면은 약 한 6,4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1%도 되지 않는 수준이고요. 본인들의 포트 전체에서. 그러니까 주식을 별로 안 한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게 미칠 영향은 대단히 제한적인 것 같다. 이고 또 뭐 더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미 지난주까지 해가지고서 물량이 사실상은 소화된 걸로 보인다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숫자들이 와전돼 가지고 과도하게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에 좀 우리 국내 증시가 속절없이 내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주 후반에 기자분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주셨거든요. 새마을금고 때문에 빠지는 거 아니냐고. 네, 자꾸 맞습니다. 이제 그런 우려 등을 자꾸 좀 주시기는 했지만 지금 보여주신 내용을
사실 작년 말 기준인 거니까 네, 사실 네. 이미 어느 정도는 다 소화가 됐었을 내용이라는 네, 거겠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몇 달에 걸쳐 가지고서 지금 이미 돈은 빠져나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은 지난주 정도가 마지막으로 예, 그래서 거의 뭐 전량 뭐 사실상으로는 매물이 끝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요 PF 쪽은 여전히 좀 걱정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눈에만 봤었을 때 지금 미분양이 전체 뭐 중에서 어느 정도 되느냐 퍼센트로 보게 되면은 꽤나 안정적으로 내려온 걸로 보입니다. 미분양 비율이요? 예, 예. 아, 근데 그래요? 그보다는 지금 소위 말해 그림자 미분양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인허가를 받았는데 착공에도 못 들어가고 있는 아니면은 지금 분양 계획을 못 잡고 있는 그런 것들은 과거 대비해서 비율로 따지면은 2배 이상 높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은 정말로 마지막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는 정부에서도 계속 완화책을 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물량까지도 정상 수준으로 소화를 시키고 싶다. 그래야지 부동산 PF 관련된 문제들이 사실상 이 위기 상황이 종료됐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겠죠. 네. 또 그 새마을금고는 이제 각 지점별로 지점이 아니죠. 새마을금고는 이제 각 조합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법인별로 따로 돼 있어서 이거 하나 터진다고 해서 여기서 뭐 PF 하나 터진다고 이게 전체 새마을금고로 전이되진 않죠.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느냐인데 아, 좀 중앙회에서 다르습니다. 그러면 네.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아,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사실 막아주느냐? 우리가 뭐 예를 네. 들어서 어디가 금융사 탁 터졌다고 해가지고서 네. 그 꼬리 자리기를 바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렵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예를 들어 국민은행 뭐 마포지점이면 마포지점에서 큰 사고 터지면 국민은행에서 막잖아요. 네, 안 막을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왜냐면 이제 같은 한 몸의 브랜치인 거니까. 근데 새마을금고는 저 마포 뭐 서강동 지점 뭐 무슨 지점 이게 각 다 연결된 거에 그냥 이렇게 가지처럼 연결된 게 아니고 사실은 여기는 독립된 새마을금고들 아닙니까? 근데 그 만약에 예금을 돌려달라고 하게 되면 네. 그러면 5천만 원 한도의 보장이 그 이제 중앙의 준비금에서 일단은 빠지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연결이 안 돼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각각의 그 사업체별로 그러니까는 서로 간에 정보 공유가 안 된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뭐 어디에 부동산에 PF에 들어가 있는데 알고 보면 옆에 쪽에서도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지금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미 그 파악이 상당 부분 되어 있을 걸로 생각을 해요. 그렇겠네요. 이게 네.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뭔가 확 터져 나와 가지고서 언론화가 되는 것이 지금인 거고 맞아요. 이를 계기로 해 가지고서 사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명분이나 이런 게 생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무 기간이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는 여기 입장에선 최대한 일단은 문제가 안 되도록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여기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몇몇 분들은 혹시나 이번에도 안 넘어가지 않느냐 그 감독의 그게 말씀들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명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문제가 꽤 심각한 게 있고 첫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거에는 새마을금고가 본인들이 금융 약자들에 대해 가지고서 훨씬 더 챙겨줄 수 있다. 이게 금감원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런 기능의 약화가 우려된다라는 얘기들을 했는데 근데 이번에 새마을금고 문제된 부분들을 보게 되면 금융 약자 쪽에 대출을 많이 해줘서 문제가 생겼냐가 아니거든요. 부동산 PF였고 그 다음에 법인 대출들 이게 아마 출자자들이나 지역의 소위 유지들 관련된 것들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거는요. 문제가 생긴 이유에 대해서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일원화가 된다는 입장에서는 문제 파악 대책 나오는 거에 있어서 장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아, 새마을금고 어떻게 우리 저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도 이제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었었던 부분이 저희가 한 1년 사이에 보면은 작년 가을에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고 요거 좀 넘기고 나서 한숨 돌렸다 했는데 미국에서 금융 불안 이슈가 터졌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도 수습됐나 보다 했는데 좀 지나니까 또 이런 새마을금고 얘기가 나오니까 이 고금리 환경에서 계속 아직은 뭔가 이슈가 계속 터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결국 들거든요. 이런 상황의 바닥엔 역시 고금리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남은 하반기나 앞으로도 요 유사한 형태의 문제 등은
고금리 상황이 바뀌기 전까지는 계속 터지는 것인지 이제 그거를 한번 오히려 여쭤보고 싶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부분은 뭐 우리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로 약한 고리는 터져봐야 안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작년에 문제 제기가 딱 될 때에 어디까지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그 범위 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부동산 PF 문제 나올 때에도 새마을금고에 대해 가지고서 다들 처음에 가장 우려를 했었고 그다음에 레고랜드가 터졌을 때에도 그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네, 연체율이 뭐 올라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러니 대책이 좀 강하게 나오고 그게 주기적으로 또 계속 대책을 신규로 이제 더 내야 되는 거죠. 지금도 그런 거 마련을 만기가 돌아오니까는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 그래서 지금까지로는 어찌 보면은 예상이 좀 되는 경로 한국은 특히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정말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괜찮다라고 여겼었던 이제 초대형 금융기관들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예. 과연 그게 전이가 될 것이냐 이고 근데 지금까지로 봐서는 그게 전이가 될 수 있는 연결고리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워낙에나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네네네. 이제 감독 기관에서는 일단 우리도 미국하고 비슷하게 대형사들에 대해 가지고서는 굉장히 깐깐하게 봤던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 과거 우리가 우려했었던 그런 크레딧 리스크가 있었던 때 비해 가지고서는 여력들이 있다라는 네. 거고 그래서 고금리가 좀 나오는 환경들이 터프하기는 하지만은 그게 전이되는 경로가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채권 투자자라고 하는 게 이제 좀 틀리는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상반기에는 네. 이제 금리 내려갈 테니까 채권 사야 될 것 같습니다. 막 얘기를 한참 해놨는데 자꾸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채권 투자의 수익률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렇다고 지금보다 더 올라갈 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렇게 네. 지금 채권 투자에 대해서 기다렸다거나 이미 지금 몸을 담그셨던 분들은 이 상황이 뭐 변화를 줘야 되는 신호를 봐야 되는 건지. 저는 지금이 적기라고 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저는 사실 잘은 모르겠고요. 네. 그러니까는 잘 모르겠다는 게 뭐냐면 저만큼 아마 인플레가 좀 빠르게 내려올 거야라고 긍정적으로 기대를 했던 사람은 저는 이제 좀 그 아웃라이어 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라고 질문을 받을 때마다 채권에서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쿠폰에서 먹는 게 있고 네. 이자를 다른 하나는 금리가 내려가서 자본 차익인데 자본 차익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쿠폰만으로도 괜찮은 투자라고 생각하면 괜찮으실 것 같다였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인플레가 내려간다라고 해도 어쨌든 70년대를 자꾸 떠올릴 수밖에 없고 그런 심리적인 거는 좀 가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완전히 우리가 과거에 봤었던 장기금리 수준으로 내려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 시간을 정말로 투자자들이 다 견딜 수가 있을까라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는 가령 예를 들어 저는 뭐 미국채 10년물은 한 3.5에서 4 정도 그보다 좀 더 내려가면은 그건 조금 좀 오버슈팅 그다음에 반대로 또 4를 올라가도 또 좀 오버슈팅 이렇게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레인지에서 생각보다는 꽤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 정도 우리 대표님께 아마 말씀 들으셨으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다 요 정도면 이제 충분히 이해하시지 않을까 생각 좀 해보고요. 다시 또 돌려봐야 되겠네요. 네. 너무 많이. 정광훈 대표님과의 이 대화는 항상 2번 정도 더 들어두면 네. 그 깊은 맛이 또 우러납니다. 예, 녹차도 항상 우리가 2번 또 우려 먹잖아요. 네. 네. 오, 알뜰하시네요. 자, 우리 정광훈 대표님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